자, 한판 브리핑 오늘 2부 시작하면서 함께합니다. 김승일 평론가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오늘로 48일째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군요.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 현장을 찾아서 파업을 직접 점검을 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청 노사, 협력업체 노사와 각각 간담회를 가집니다. 예. 자, 하청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그 고성 조선 하청 지회가 이제 파업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청 투쟁 노동자들의 주장은 지난 5, 6년 동안 조선업 침체를 이유로 사측에서 많이 어렵다면서 원청이 하청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하청 사측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을 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이 두 가지 요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청업체는 이제 원청업체에게 받는 기성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고 예. 원청업체는 또 기성금에 대해서 인상을 해줬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원하청업체 사측끼리도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계가 최근에 뭐 수주가 늘긴 했지만은 지난해로 대우조선해양이 적자로 또 돌아섰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를 또 사측에서는 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 김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지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파업 현장에 계신 건가요? 네, 현장에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 파업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돼야 된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피할 수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등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하.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가 2달 정도 됐는데 예.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하청 노동자들도 놀랐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하청 노동자들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된 지가 6년이 넘었고요. 예. 그 전부터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수십 년을 일해왔는데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가 이제 2달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길어도 2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청 노동자들이 이 간절히 원하는 이 임금 인상 그리고 또 이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예. 결국 수주받은 물량들을 쳐내려면 하청 노동자들이 더 많이 유입돼야 됩니다. 지금 위임금으로는 일하러 올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대통령의 이런 입장 그리고 어제 장관들 뭐 행안부 장관 또 고용노동부 장관 뭐 등등 나와서 이렇게 했던 발언들 하필은 왜 이 시점이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데 따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측이랑 교섭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교섭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오전 오후 저녁에도 또 8시부터 교섭을 또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사측에게는 어떤 시그널로 들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측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조선하청 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하. 예, 자신들은 어차피 이러고 있다가 정부가 공권력이 투입되면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네요. 그럼 지금 보면. 그렇죠. 교섭이 지금 진행되고 잡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오자가 만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시간만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상태였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내니까 노사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 쟁점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요.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게 받는 기성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원청업체는 기성금을 인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상을 한 겁니까? 올해 3% 인상을 했고 아, 근데 아직도 그 3%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음. 현장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예. 예.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 수년 동안 지금 계속 저임금 상태에 있는데 3% 인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근데 6년 전에 그 임금 30%를 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깎을 때 나중에 뭐 어떤 절차를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급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 550%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상여금을 삭감할 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상여금을 삭감했는데 당시 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이 흑자로 돌아서면 바로 원상 복구해주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상여금들을 삭감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어쨌든 회사를 살리고자 하청 노동자들도 함께 동참했는데 결국에는 2017년도 붙을 겁니다. 아마 18년도부터인가. 그때 흑자로 돌아섰고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한테 약속된 상여금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우조선 입장은 지금까지 파업에 따른 누적 손해가 5,700억 원이다. 뭐 언론에서 어떤 언론에서는 7천억이다, 1조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돈 있으면 임금 올려주면 되겠네. 이게 파업 여파로 또 이 대우조선 협력사 7곳도 줄 폐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청의 주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 줄 폐업했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어허. 업체들 폐업했는 곳을 보면 4대보험 체납이 수십 개월씩 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예. 특히 예를 들면 영일산업이라는 곳은 벌써 수십 개월 동안 체납이 되어 있던 업체였고, 원청에서도 이 업체가 골칫덩어리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 없이, 그 업체는 폐업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영일산업에는 조합원들이 없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고 또 한 군데 업체 진영이라는 업체는 예. 저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6월 2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을 시작했는데 그 업체는 5월 11일 날 대우조선 원청에게 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 걸로 확인됐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5월 17일 날 업체 폐업 공고를 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 파업 때문에 뭐 업체를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의 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고 있나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뭐 전체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예. 대략 봤을 때 한 60%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여금을 8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만 따져도 우리 편하게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00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노노 갈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뭐 대우조선 정규직들도 매년 파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파업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 그 파업한다고 우리가 무슨 문제제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함께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안타깝고요. 저희는 생각할 때 이 기회를 통해서 대우조선 원청이 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곤란할 것 같은데 원청 하청 노동자들의 또 이해관계가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해관계에 부딪힌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해관계에 부딪힌다는 거는 그럼 결국엔 하청 노동자들의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원청 노동자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해관계에 부딪히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예.
어쨌든 뭐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뭐 조합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뭐 총회를 열어서 뭐 탈퇴를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런 얘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 이제 금주 내에 이제 정부는 공권력 투입 시기까지 지금 조율하고 이런 양상입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고요. 어허. 지금 안 그래도 뭐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상용차 사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고 저임금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리고 조선소로 오지 않으려고 노동자들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을 하는 것은 정부가 조선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행안부 장관님하고 노동부 장관님 오셨을 때 오늘 이후로 다시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청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 그리고 조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 문제 해법 어떻게 좀 풀 수 있을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정부도 강경 입장인 상황인데 진 작가님부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뭐 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회사에도 피해가 가겠지만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압이죠. 이 탄압이라는 게 결국 이게 끝나면 또 정규직 노동자들 향하게 또 뻔해 보이는 가운데 서로 연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는 최대한 그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뭐랄까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예. 보면은 이제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건 결국 뭐냐면 줄푸세의 그 세 번째 겁니다. 세우자거든요. 법치 얘기하면서. 근데 이런 식의 태도 가지고는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죠. 저는 국정 능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게 약간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고 그걸 해내면 정치 잘하는 거고 그거 못하면 무능한 거고. 예, 자, 김 소장님. 정부가 사측 용역 구사대를 하고 있는 꼴이죠. 경찰청장 후보자랑 행안부 장관까지 현장 가서 어떻게 뭐 할까 이런 거나 점검하고 있고. 근데 전 지금 오늘 들으면서 놀랐던 부분은 지난주부터 교섭을 하고 있다는데 교섭을 한다는 건 테이블에 앉아서 얼마 깎을 건지 얼마 더 줄 건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에 대화가 열린 것은 40일 동안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180에 거구인 사람이 1m 철장 하나 갖춰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 회사 측으로도 어쩔 수 없으니까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딱 시작했는데 그러자마자 대통령이랑 장관들이 나와서 공권력 투입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구사대 수준 아닙니까? 난 지금 21세기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노사 간의 교섭이 시작됐으니 이번 주 안에라도 좀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이 뭐고 원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원청 업체 입장, 하청 업체 입장, 그다음에 원청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 교섭이 잘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노동자성 인정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여야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이게 정치거든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내려가서 오자 간의 교섭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물론 이제 정의당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관심사가 거기 있지 않잖아요. 그 몇몇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 구색을 맞추는 거고. 예. 예. 자, 일단은 금주 내에 또 협상이 물꼬가 좀 터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면 얘기인데요.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이제 법무부가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이것이 관심사군요. 네, 특별 사면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면법에 따라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그러니까 상신이라고 했을 때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묻는다는 뜻인데요. 예.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법무부가 이미 대상을 추리기 위한 수용자 참고 자료 정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내달 초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대상자가 상신되지 않은 만큼 개별 인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누가 사면될 것이냐 했을 때 유력한 인사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다시 부상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에서 가능성을 직접 열어뒀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 집행정지에 이어서 사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사면이 어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재 그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진 작가님? 뭐 그런 카드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예상됐던 거잖아요. 다 예상됐던 거고 지금 지지율 떨어지기 전부터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그건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사면돼도 지지율은 변화 없을 것이다. 예, 별 이미 예상했던 거고요. 예상했던 거기 그다음에 때문에. 누가 사명될지도 다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이 세 분인데 사실 그 대통령 사면권 좀 제한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대통령이 되면 그 얘기는 또 없어지고. 이분들이 뭐 특별하게 뭐 잘한 게 있어요. 사면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는데 범행을 저질렀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해는 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만 했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서민들 중에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게 사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감동적일 텐데 난 이거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왜 하는지. 예. 김 소장님? 예, 한겨레 신문이 이미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꽤 된 얘기입니다. 뭐 한 달도 넘어 얘기인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 쪽과 먼저 조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투자 계획을 규제 완화를 하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10대 그룹 관계자가 대통령실 쪽에서 지방선거 이전에 일부 그룹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을 안다. 그러고 난 삼성이 450조 투자 계획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안 해줄 도리가 없죠. 이미 다 거래가 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정권에 사면해주고 넘어왔으면 좀 편했을 텐데 넘긴 거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만 사면하면 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경수를 슬쩍 끼워서 짝을 좀 맞추고 이런 그림새인 것 같아요. 네. 김수인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어디에 동의를? 두 분의 전망에 대해서? 예. 네, 일단은 사면은 결정된 사실이다. 사면에 대해서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운을 띄워오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은 8.15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사면의 어떤 의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뭐 국민의힘 계열이라든지 또 뭐 재벌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기 때문에 짝 맞추기에 대한 고민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상응하는 뭐 노동계라든지 민주당 계열이라든지 그것이 좀 같이 진행될 가능성, 이걸 좀 볼 수밖에 저는 없겠죠. 김경수 지사는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뭐를 거시겠습니까? 제 망신을 걸죠. 틀린 망신 나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틀리면 이거 쇼츠로 그거 파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아름이 되겠습니다. 욕 많이 먹을 텐데. 진 작가님은 한다. 우리 김 소장님은 안 한다. 자,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까요? 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조문을 위해서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쯤에 예방을 했고요. 예방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한 메시지를 박 장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별세에 대해서 일단 위로와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라고 그때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입장을 박진 장관이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기시다 총리 예방하기 앞서서 하야시 요시야마 외무상과도 장관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한 2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주요 주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박진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양측은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강제징용 동원 문제 해법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굉장히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장관들이 만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진 작가님부터. 해법이 없죠, 뭐 사실은. 없습니까? 현금화 전에 해결 방안을 만들자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그런 해결 방안을 갖고 나가게 되면은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란 말이죠. 일본에 대한 굴욕에다 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마구 나갈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화라는 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정이 되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 그 외통수에 좀 걸려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 공 너희한테 넘겼어.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한테 보낼 차례야. 볼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김 소장님? 예, 제가 민간 뭐더라 좀 단체 이름이 잊었는데요. 강제징용 관련돼서 배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는 정부 자문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네. 피해자를 단 한 사람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결정 사항에 따라서 피해자들 무시하고 진행하겠죠, 뭐. 그러면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비관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군사 협력 강화죠.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고 2015년에 위안부 관련된 협의도 그대로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일부 진통은 불가피하겠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있는 노력을 다 하겠죠.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세 얘기인데요. 정부 여당이 어제 그 정책 논의했는데 소득세, 법인세 감세 방침을 밝혔네요. 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고물가에서 어려움 겪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소득세 부담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상세 내용은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넓어지도록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직장인 밥값 세액 공제액과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를 하고 종부세 등의 부동산세 완화 방침 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 현재 25%인데 22%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간 기업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밝혔고요.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며 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양당의 인식이 맞서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 완화, 부동산세 개편은 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자, 이 감세, 이 경기 진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여러 가지 비판점도 있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굳이 그 세금 제도를 지금 건드릴 때인가, 감세를 좀 해야 될 때인가. 왜냐하면은 계속 그 균형 재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보면 다 감세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그런 할수 문제란 있겠죠. 말이죠. 그 법인세 이거 깎아주자는 얘기고 소득세 깎아주자는 얘기고 부동산세 깎아주자는 얘기거든요. 올리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올리자라고 뭐 얘기 못할 바에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금 감세하는 게 맞는지 지금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감세를 한다는 게 결국 현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현금을 실제로 나라에서 뿌리는 거랑 같은 효과인데 지금 인플레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다음에 과연 이 상황이라는 게 이 감세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 김 소장님. 그 과표 구간이라고 하죠. 8,800만 원 이상은 몇 퍼센트,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쭉 정해놓은 것이 13년 전에 기준이 정해진 것에서 안 바꾸고 진행해 왔어요. 월급 받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도 다 지금 엄청 화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임금은 30% 올랐는데 과표 구간이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인 이 직장인들만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은 전 일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진 작가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순간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긴축 재정을 해도 모자란 판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관련된 좀 더 넓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억울한 건 뭐냐면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뭐죠? 세무사무소인가 거기 네. 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자기들이 봐도. 근데 나중에 봤는데 수가 없대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유리지갑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또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다 빠지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그 뭐랄까 그쪽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제 정의 문제도. 세제 정의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